우리 일본의 무기들이 본격적으로 방산 시장에 나가면 한국 하루아침에 꼬꾸라질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이제 본격적으로 팔아서 끼기 시작하면은 한국은 더 이상 일본한테 어떻게 일본의 상대가 안 된다. 이렇게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야겠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무기를 팔려고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뭐 한국 따라잡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일본 내부에서도 자국제 무기의 한심한 상황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십식전차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데요. 나머지 지상 무기들도요. 경쟁력이 처참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의 자랑 K9 자주포. 이 K9 자주포와 자주 비교되는 게 뭐냐면 일본의 99식 자주포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K9하고 동일한 52구명장 포신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발사 속도도 동등합니다. 그래서 일본 애들이 뭐라고 그러냐. K9은 봐봐. 구가 하나잖아. 근데 우리 것보다 구가 두 개, 99씩. 우리가 2배 더 잘한다. 이렇게 얘기해. 이상한 애들, 걔네들이. 이 일본의 99식 이 자주포는요. 엔진 출력이 600마력에 불과하고요. 대당 가격에 무려 110억 원입니다. 이거와 비교해 우리나라 K9 자주포는요. 전투 중량 47톤의 엔진 출력이 1000마력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육군에 대한 납품 가격이 얼마? 45억 원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의 K9 자주포를 싸구려 자주포라고 비난하는 사이에 우리나라 K9 자주포는요. 어떻게 써요? 북극, 사막, 열대 지역에서 모든 테스트를 완벽하게 통과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경쟁자들을 압살했습니다. 이미 서방 세계 자주포 시장의 50% 이상을 누가? 우리 K9이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거야. 무슨 뭐 어디서 지금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근자감이라고 아시죠? 무슨 자신감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일본의 89식 보병 전투차를 한번 볼까요? 이게 우리나라의 K21 보병 전투차하고 비슷해요. 중량도 비슷하고 뭐 퍼포먼스도 비슷하다고 일본은 주장하는데 아니에요. 방어력, 화력, 기동력 모든 면에서 우리 K21한테 발려요. 더군다나 추가로 우리 K21은 뭐까지 있어요? 하천 도하 능력까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가격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K21 보병 전투차 양산 가격 한 대에 35억입니다. 일본 89식은 양산 가격이 옛날 건데도 불구하고 얼마? 70억 원이에요. 지금 또 새로 만들려면 더 비쌉니다. 그리고 일본은 요즘에 뭐라고 하냐. 19식, 자기네는 19식 차륜형 자주포가 나왔다. 그래서 이게 현재 양산 중이다. 그래서 당장 수출 가능하다. 그래서 일본이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본의 발목을 또 누가 잡냐? 우리나라가 잡습니다. 왜?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K9 MH 차륜형 자주포가 나왔어요. 이게 시제품이 나왔다고. 근데 여러분 이게 일본이 지금 일본이 만든 거, 일본이 만든 19식 차륜형 자주포 상대도 안 됩니다. 왜? 우리나라가 만든 이 K9 MH 차륜형 자주포는요. 우크라이나 전쟁 교훈을 반영해서 완전히 장갑화된 무인 포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와 비교해서 19식은요. 사격하려면 어떻게? 모든 병력이 다 하차해서 손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대당 가격이 얼마인 줄 아세요? 이거 90억이에요. 90억이에요. 그런데 K9 MH는 이게 자동차 안전장치에 포탑 안에서 무인 포탑 안에서 모든 게 다 돼요. 훨씬 싸요. 그러면 수출 시장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난 거죠, 사실. 여러분, 내가 말씀드렸죠. 예전에 K9하고 중국제 차륜형 자주포하고 붙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박살났잖아, 중국 애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지금 일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굉장한 뭡니까? wishful thinking, 정신승리입니다. 그럼 일본의 공중무기는 어떨까요? 우리나라가 FA-50하고 KF-21 보라매를 보유한 것과 비교해서 지금 일본은 지금 당장 수출이 가능한 어떤 전투기나 경전투기 모델이 없어요. 그나마 일본이 밀고 있는 게 뭐냐면 C2 중형 수송기입니다. 이 C2는요, 이 C130 전술급 수송기보다는 크고 미국의 C17 전략급 수송기보다는 작아요. 탑재 능력도 딱 중간인 35톤이에요. 그래서 일본도 내심 이거 수출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수출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2017년 6월에 일본 정부는요, C2와 동일한 기체를 사용하는 P1 해상 초계기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수출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프랑스 파리 에어쇼에 2대를 보냈습니다. 2대를 딱 보냈는데 그중 한 대가 기체 결함으로 인해서 에어쇼에 도착하지 못한 추태를 보여줬어요. 가다가 안 돼! 돌아왔어요. 그래도 UAE가 C2 수송기에 관심을 보였는데 막상 UAE가 야 이러한 요구 조건이 있어라고, 왜냐하면 UAE는 사막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요구 조건이 있어라고 일본한테 이게 딱 이거 보냈어요. 요구 조건을. 그러니까 일본이 안 돼. 우리 이거 못해. 그래서 일본이요, 이 C2 수송기 수출이 쉽지 않다고 판단해서 현재는 뭐예요? P1 해상 초계기 수출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탈리아가 자국제 M346 고등훈련기하고 일본제 P1 해상 초계기 이거 맞교환하자 이런 딜을 제안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P1의 운용 상태가 또 일본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 P1 해상 초계기는요, 말 그대로 해상에서 운용되는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이거 만들 때 자기가 독자 개발한 F710이라는 터보팬 엔진을 여기다 장착했다고. 근데 여러분들, 이게 해상 초계기잖아. 그럼 이 엔진에 뭘 해야 돼? 방염 처리해야 되잖아요. 부식 방지 이거 해야 되잖아. 이거 안 했다고. 이거 안 했어, 일본 애들이. 그래서 엔진이 치명적인 부식 문제에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나는 솔직히 이럴 줄 몰랐어요, 솔직히. 나는 P1 괜찮다고 봤거든, 예전에. 근데 알아보니까 이거 이래. 그래서 진짜 이래? 왜? 더군다나 이게 일본만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경제성을 도외시한 부품 국산화에만 매달렸어요, 일본이. 그러니까 뭐예요? 뭘 만들면 일단 시장가의 2배로 나와요. 그 다음에 해보니까 가동률도 낮아. 그래서 일본 내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일본제 무기는 돈 먹는 하마다, 이런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도요, 자국제 무기가 얼마나 한심한지 알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최근에 새로운 그 수출 지원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OSA, 이게 Official Security Assistance, 즉 정부 안전 보장 능력 강화 지원으로 이렇게 호칭되는 이런 새로운 무기 수출 지원 제도를 발표했어요. 이게 2024년 4월에 도입된 건데요. 외견적으로는요, 일본의 우방국한테 직접적으로 군사 장비를 제공, 일본의 우방국의 군사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일본제 무기를 해외로 판매할 시에 보조금을 주겠다는 의미예요. 일본은 실제로 이 OSA 예산 6억엔, 한 54억 원 정도 돼요. 이걸 이용해서 필리핀에 해안 감시 레이더 시스템 5기를 무상으로 제공한 바 있고요. 필리핀에 대한 이 중고 아부쿠마급 이 함정 요거 수출한 거나 74식 전차 수출에도 이 OSA 예산이 활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 뭐야? 이거 뇌물이야,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일본이 이렇게 사실 돈질을 하는 거잖아. 돈질을 하게 되니까 필리핀도 어떻게 일종의 보상 차원으로 일본의 03식 지대공 미사일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이 현재 가장 밀고 있는 수출용 무기가 바로 이 03식 지대공 미사일이에요. 이 03식이란 건요, 말 그대로 2003년부터 배치가 시작됐고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천국 블록 1, 2가 아니고 1하고 비슷한 성능이에요. 그러니까 전투기나 고고도로 비행하는 순항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추고 있고 사거리도 50km 정도로 비슷합니다. 이어서 일본은 03식을 대폭적으로 개량한 03식 개량형을 2017년부터 배치하고 있는데요. 이 03식 개량형은요, 요격미사일이 완전히 신형으로 교체돼서 양산 비용이 낮아지는 물론 저고도 순항미사일 요격 능력을 추가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일본의 03식 개량형은요, 미국의 뉴멕시코 화이트샌드 미사일 시험장에서 한번 테스트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1개의 마하 3급 코요테 초음속 표적과 9개의 아음속 표적을 100% 격추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무시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03식이 어느 정도 테스트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잖아요. 그래서 일본 해상자위대가 요거를 이제 수상함 탑재형으로 개량합니다. 그래서 23식이라고 바꿔서 이걸 배치하는 걸 이제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도 올해까지 이걸 성능을 다시 한번 개량해서, 성능 개량형이라고 불러요. 성능을 다시 한번 개량해서 교전 소프트웨어를 집어넣어서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일본 극우들이 또 광분하기 시작했죠. 왜? 우리 일본에
성능 개량형 030이 나오면 저 한국의 천궁 블록 2 따위는 뭐야? 이제 시장에서 퇴출될 거다. 얘네가 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 그럼 이런 일본 극우들의 이런 주장이 사실일까요? 이 일본의 030 개량형은요, 이게 뭐냐면은 근접 심관하고 파편형 탄두를 사용해서 탄도미사일 표적을 요격합니다. 한마디로 산탄총으로 빵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언제 때 방식이냐면 1991년 걸프전 당시 방식이에요. 이게 문제가 많았습니다. 당시에 패트리엇이 팩2였는데 팩2가 이 방식이었거든. 그러니까 이게 그 걸프전에서 이게 요격을 하긴 했는데 이게 산탄총으로 빵 하는 거니까 탄두를 완전히 파괴를 못 해요. 그러니까 탄두를 완전히 파괴 못 하니까 여러 가지 파편이 그대로 떨어졌다고. 그래서 지상에서 굉장히 피해가 컸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만약에 이 탄도미사일에 일반 탄두가 아니라 만약에 화학탄 같은 거 실으면 어떡할 거야? 그럼 화학탄 같은 거 딱 실었잖아? 떨어지는데 여기다 산탄총 같은 거 딱 뿌렸어? 그럼 어떻게 해요? 오히려 상공에서 화학탄이 더 넓게 퍼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연구진이 야, 이거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직격으로 충돌해야 된다. 왜? 직격으로 충돌해야지만 이때 뭐가 발생해요? 수천도의 고온이 발생하면서 화학무기가 완전히 중화시켜버려요. 완전히 중화되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물이 바로 뭐예요? 패트리어트 팩3예요. 이게 직격 충돌식이거든. 그리고 우리 국방과학연구소도 천궁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패트리어트 팩3가 사용하는 직격 충돌 기술의 가치를 파악했어요. 그래서 곧바로 우리도 여기에 뛰어들어서 우리 순수 우리 국내 기술로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이어서 서방에서 두 번째로 직격 충돌 기술을 개발한 게 바로 우리나라 천궁 블록 2예요, 여러분들. 일본이 030 개량형의 소프트웨어는 집어 넣었지만은 뭐예요? 우리 천궁 2나 미국의 팩3만큼의 능력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개발자들도 이걸 알아요. 이걸 알기 때문에 2029년까지 새로운 걸 개발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제 이걸 능력 향상형이라고 하는데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직격하는 거하고 여기에 뭐까지 플러스 극초음속 활공 무기까지 요격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지금 부여하려고 하고 있어요, 일본도. 그럼 이렇게 되면 드디어 만약에 이게 2029년에 뭐 순조롭게 개발이 돼서 순조롭게 나온다면 드디어 일본이 우리나라의 천궁을 넘어서는 걸까요? 아쉽게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방위사업청은요, 2030년까지 총 8,68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마하 7 이상의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활공무기를 요격할 수 있는 천궁 블록 3 미사일을 개발해서 배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아직 정보가 부족해요. 정보가 부족하지만 적어도 일본제보다는 성능적으로 뒤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우리도 주의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뭐 일본이 어떤 걸 내놓을지 모르죠. 일본도 이제 미사일 같은 건 꽤 잘 만드는 편이거든요. 우리보다 훨씬 먼저 뭘 만들었어요, 일본은? 공대공 미사일도 만든 나라거든. 그런데 다행스러운 거죠. 뭐예요? 우리 천궁 블록 2는요, 이미 어디서 걸프 국가들에서 뭐가 됐어? 실전에서 입증이 됐잖아요. 그래서 UAE, 사우디, 이라크가 추가로 주문할 거고 여기에 쿠웨이트하고 카타르가 조만간 뛰어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본이 중동 시장에 진출하기 이전에 우리나라가 이미 뭐예요? 시장을 선점한 상황. 그렇죠? 하지만 동남아시아 시장은 일본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OSA라는 제도로 가지고 활발하게 활동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에 대한 세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일본은 현재 상황, 현재 스코어만 보면 우리한테 철저하게 지금 뭐예요? 압도당하고 있죠. 상대가 안 돼요. 그럼에도 사실 일본한테 희망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과 호주 정부가 지난 4월 18일 무려 70억 달러 규모 10조 4천억 원짜리 차세대 호위함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나라도 사실 들어갔었잖아요. HD 현대중공업하고 하나오션이 모두 참여했었지만 우리가 여기서 일본한테 패배했어요. 모가미급한테 패배했다고.
그래서 일본 극우들이 다시 한번 뭐야 여기서 광분했다고. 와, 우리가 초반에 한 번에 한국 제끼고 됐다 막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럴 리가 없을 텐데라고 해서 하나오션 관계자한테 질문을 해봤는데 왜 우리 한국이 패배했고 일본이 승리했냐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업체 관계자들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호주의 수상함 사업 자체가 모순덩어리였다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왜? 호주의 이 차세대 호위함 사업이 이게 C3000이라는 이런 사업이었는데 이 사업의 목표는 말 그대로 3000톤급 호위함을 도입한 사업이었어요. 근데 정작 사업이 본격화되자 호주 해군이 그 시커먼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모든 해군이 여러분들 뭘 좋아해요? 큰 배 좋아한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 호주 해군의 역할을 보면 이 호주가 어마어마한 해역이 있잖아요. 얘가 거의 뭐 대륙이잖아, 나라가 아니라. 그러니까 광대한 이 호주의 작전 지역을 고려하면 최소한 5,000톤급 이상의 대형 수상함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5,000톤급만 프로그램 해주세요 하면은 정치인들이 야 예산 없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초기 사업 목표를 어떻게 3,000톤급 함정 사업으로 발표한 이후에 사업이 본격화되자 노골적으로 큰 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 조선소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C3000 사업에 대응해서 울산 I급을 개량한 배수량 3,000에서 4,000톤급 함정을 제안했었죠. 그런데 정작 호주 해군이 발주한 모가미급 개량형은 이게 1번째 선택한 거 이거는요 만재 배수량이 무려 6,500톤입니다. 말도 안 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 호주 해군의 시커먼 속내가 여기서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일본이 여기서 업된 거야. 여기 호주 수출에 성공한 이후에 여러 국가한테 모가미급을 제안하면서 대만과 모가미급을 공동 건조하는 사업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와야 되는 질문이 있죠. 일본 모가미급이 동남아시아 시장을 장악할까요? 국내 전문가들은 모가미급의 시장성이 낮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요 부족한 예산과 작전 수심 때문에 주로 배수량 2,000에서 4,000톤 사이의 함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태국이 굉장한 친일 국가예요. 친일 국가로 유명한 태국이 수상함 사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조선소는 여기에 참여를 안 해버렸어요. 왜? 이거 그 정도 되는 게 없는데 이러면서 안 해버렸다고. 그러니까 일본의 극우 세력들은 수상함 시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무조건 모가미급이 서방 세계 표준 전투함이 될 거라고 떠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현실이 암울해요, 사실. 여러분들, 일본 조선소 자체가 모가미급을 비롯한 수출형 전투함 개발에 별로 생각이 없어요. 업체에서. 제가 예전에 몇 번 언급해드렸죠. 일본의 대규모 중공업 회사들은요 1990년대 조선업 불황을 거치면서 조선업 분야를 줄이고 주로 항공, 우주, 특수기계 회사로 거듭나면서 현재 충분한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좀 배 아픈 부분이에요. 아무튼 일본 중공업 회사 입장에서 조선업은 제대로 인력을 수급할 수 없는 3D 업종일 뿐만 아니라 한국과 중국이란 괴물과 싸워야 하기에 미래가 없다고 보고 있어요. 실제로 2025년 회계연도에서 보면요 일본의 선박 수량은요 약 905만 총톤 GT라고 하죠. 이건데 이게 전년 대비 15% 준 겁니다. 그리고 2026년 올해 1분기 일본의 글로벌 조선 점유율은요 불과 1.4%에 불과합니다. 즉 일본 중공업 회사 입장에서는 뭐야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서 발주하는 전투함만 그럭저럭 하면서 하고 싶어요. 왜? 투입되는 자본 대비 수익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사정이 여러분들 실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호주가 11척 모가미급 개량용 발주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일본 그 조선 회사라면 일단 뭐야? 도쿠 확장도 해야 되고 인력 확보도 해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뭐야? 도쿠도 하나 더 만들어야 되잖아. 이거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조선사들이. 대신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게 모가미급이 원래 일본도 채용한 거잖아. 그러니까 일본 해상자위단한테 얘기합니다. 야, 이거 너네한테 모가미급 납품 조금 미루자. 지금 배 많잖아. 조금 미루고 먼저 호주 거부터 먼저 하자.
이렇게 지금 해상자위대를 설득하고 있는 중이에요. 스케줄 맞추려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요.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호주 사업 실패한 이후에 완전히 새로운 수중 전투함을 개발합니다. 왜냐? 여기에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좋은 게 우리가 학습 효과가 분명하다니까. HD 현대중공업은 신형 수출형 전투함을 활용해서 사우디 방공함 사업, 그다음에 덴마크 해군의 차세대 호위함 사업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화는 미국의 필리조선소를 인수해서 미국 해군용 수상함 건조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번 이순신 방산 전시를 통해서 미국 수출용 수상함을 공개하기도 했죠. 또한 우리 조선소들은요, 중국의 거대한 도전에 대응해서 피지컬 AI로 대변되는 로봇 투입에 중심적인 그런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한테 밀려서 가격 경쟁력이 없는 유조선이나 화물선을 인도나 베트남에서 공동 건조하는 사업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일본은요, K방산의 경쟁자는 될 수 있어도 절대 대체자는 못 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무기 성능이 아니라 바로 산업의 의지 때문이죠. 일본 중공업이 조선을 버린 사업으로 분류한 순간 방산 수출의 지속성은 이미 무너진 겁니다. 호주 호위함 사업에서 11척을 따고도 도크를 늘지 않은 회사가 어떻게 글로벌 시장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본의 진출은요, 선이 아닌 점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필리핀에 한 번, 인도네시아에 한 번, 중고함과 보조금으로 만든 단발성 거래가 될 겁니다. 반면 K방산은요, 이미 선으로 깔려 있습니다. 천군이 깔린 중동, 전투 지휘체계가 깔린 동남아, 무기 한 종이 아니라 체계가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경계할 점이 따로 있습니다. 일본의 위협은 추월이 아니라 바로 서사라는 거죠. 산케이가 어떻게 했어요? 5년간 누적 통계 끌어와서 한국을 9위로 끌어냈잖아요. 이렇게 통계를 뒤틀어서 한국이 흔들린다는 인식을 만드는 작업,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우리가 대응해야 할 전선은요, 중동도 동남아도 아닌 서사의 전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일본 진출은 우리한테 손해만은 아닙니다. 일본의 플랫폼을 깔수록 그 위에 올라갈 한국제 부품, 장갑, 그리고 시스템의 시장도 함께 열릴 겁니다. 경쟁자가 깐 길 위에 우리 물건을 올리는 것, 이것이 K방산의 다음 한 수가 되어야 되죠. 자, 오늘 작전보부 샤르의 엑스파일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